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을 하겠습니다. 공정유체역학의 핵심은 사실은 3장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개념을 간단히 좀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스태틱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스에 관심이 있고 스태틱스는 관심이 적죠. 스태틱스는 가령 뭐 댐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건설, 토목 이런 쪽에서 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우리는 실제 공정 중에 일어나는 일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태틱스보다는 다이나믹스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컨셉들은 또 한편으로는 일반 물리에서 배운 내용들이고요. 약간 아주 가볍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깔때기가 그림에 주어져 있고요. 오일이 차 있습니다. 특히 깔때기에 걸리는 압력을 고려해 보면은 사실은 어떤 튜브 상태로 생각해서요. 지금 그림 같은 튜브 상태로 생각하면 압력은 당연히 중력 때문에 아래쪽에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정지 상태라, 스테디 스테이트라 그러면은 항상 어떤 그 단위 요소 안에 작용하는 힘은 밸런스를 이룹니다. 위에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잠깐만요. 예,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그 반작용, 포스가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밸런스를 이룰 거고요. 위치를 위를 Z1이라 그러고 아래를 Z2라 그러면은 그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 걸리는 프레셔 곱하기 단면적이 됩니다. 힘은 프레셔 곱하기 단면적이죠. 그리고 걔는 위에서 작용하는 힘 P1 여기 이 위치에 걸리는 프레셔를 P1이라 그런다면은 P1의 A 더하기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P1A가 그거 플러스 일종의 로 GH에 해당하는 거죠. 로 GH. 그러니까 MGH 중력 질량 MGH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MG에 해당하는 중력만큼 힘이 작용하는 거죠. 중력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H에 해당하니까 요 빗금친 부분에 있는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힘은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은 P2A고요. 걔는 이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가 위에서 내려주는 힘과 밸런스를 이뤄서 그 일종의 스테디 스테이트가 정상 상태가 유지되는 뭐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사실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 그냥 델타 P는 로 GH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깔때기 모양이 되더라도 이렇게 튜브 같으면 사실은 직관적으로 쉽지만 깔때기 모양이 되더라도 포스는 그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단지 높이 차이에 의해서만 프레셔 디퍼런스가 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물리 내용을 살짝 복습한 정도가 되겠어요. 자,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있고요. 여기에 조금 전처럼 액체가 차 있습니다. 밑에는 뚜껑을 막아놨어요. 밑에는 뚜껑을 막아놨고 지금 이 튜브 안에 액체가 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쪽 뚜껑을 열어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뚜껑을 열어주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치 뚜껑을 열면은 액체가 흘러내릴 것 같지만은 상황은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직관적으로는 아래쪽에 사실은 요 높이 차에 따라서 Z가 0에서부터 H까지 높이 차에 따라서 압력이 걸리겠죠. 아까 델타 P가 로 GH였으니까 요 H에 해당하는 만큼 델타 P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뚜껑이 열린다면은 사실은 정상 상태에서는 윗면도 대기압에 노출돼 있고 아랫면도 대기압에 노출돼 있다면은 프레셔는 사실은 대기압 위아래가 다 동일한 압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분포가 일어날 거니까 사실은 닫혀 있다면은 지금과 같은 직선형의 빨간색 압력 구배를 분포를 갖겠지만은 이게 열린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휘어서 결국 제로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양상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액체의 점도가 충분히 높고 튜브 관이 작다면은 실제로 유체가 흘러내려도 아주 느리게 흘러내릴 겁니다. 또는 우리 통상적인 타임 스케일에서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서피스 텐션에 의해서 이 부분에 방울이 지고 드랍이 형성되면서 흘러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힘이 서피스 텐션보다 크다 그러면은 결국 또 흘러내릴 거고요. 그렇죠? 아예 안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 드랍이 서피스 텐션이 강하면은 아예 못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력의 힘이 서피스 텐션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사실은 점점 드랍이 형성됐다가 똑 떨어지고 다시 또 드랍이 형성됐다가 똑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죠. 물론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여러 개의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한 튜브에 밑에 뚜껑으로 막았던 거를 떼내기만 해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간단히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그 상황을 한 번 더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피스 텐션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저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액체가 있는데 드랍이 형성되고 그 드랍이 똑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형성되는 드랍의 사이즈는 균일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전장에서 1장에서 드랍 원하는 사이즈의 드랍을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 두 가지 학습을 했죠. 두 가지 배웠는데 이것도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거는 훨씬 더 균일한 사이즈의 드랍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자, 작용하는 힘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체는 거의 정지 상태라서 사실은 속도를 가지고 흘러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의 정지 상태에서 단지 겨우 드랍만 형성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드랍이 커지면서 드랍이 형성되면서 드랍이 중력을 받을 거고요. 중력을 아래쪽으로 받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줄줄 흐르지 않고 드랍이 형성되는 거는 사실은 액체가 가지는 서피스 텐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피스 텐션은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고체 벽면과 액체가 기체와 함께 만나는 그 점에서 액체 계면이 형성되는데 걔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과 같이 계면이 형성된다면 그 접점에서의 요 액체 드랍의 커버처 기울기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피스 텐션은 일단 단위 길이당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튜브가 있으면 그 원주 길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작용하는 힘을 원주 길이로 나눠주는 겁니다. 단위 길이인데 그 단위 길이는 원주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나는 사실은 접하는 그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acting tangentially 그 액체의 경계가 형성되는 계면이 형성되는 그 접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각도 이 월과 그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는 사이각을 세타라고 놓고 그다음에 이 캐필러리 다이아미터를 D라고 놓으면은 작용하는 힘은
일단 중력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요. 중력 방향의 그 mg는 사실은 중력은 이거죠. ρgv입니다. 밀도 곱하기 볼륨이 질량이니까 일종의 mg에 해당하는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걔하고 서피스 텐션하고 밸런스를 이루는데, 서피스 텐션은 F 시그마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면은 걔의 코사인 세타가 요 버티칼 방향, 중력 방향의 힘이 되겠죠. 요 사이각이 세타니까 F 시그마의 코사인 세타가 중력 방향의 또는 수직 방향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 시그마는 정의 자체가 이렇습니다. 서피스 텐션의 정의는 그 작용하는 힘 나누기 그 원주의 길이입니다. 파이 dc 2파이r입니다. 2파이r. 힘을 실제 작용하는 힘을 그 2파이r 원주 길이로 나눠준 값이 표면 장력이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 그게 시그마예요.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물성이 있잖아요. 걔를 시그마로 표시하는 겁니다. 표면 장력도 사실은 물성을 나타내지만은 장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니까 힘하고 좀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서 F 시그마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힘이고요. 여기서 시그마는 물질 상수인 표면 장력입니다. 그래서 요식은 좌변은 수직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표면 장력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우변은 바로 F 시그마의 단지 정입니다. 또는 F 시그마 또는 시그마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립하는 등호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될 논리가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정의식입니다. 표면 장력을 정의하는 식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변은 이거죠. 그 힘과 표면 장력이 드랍을 고체 표면에서 붙잡아두는 힘인데요. 걔하고 중력하고 밸런스를 이룰 테니까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폴스 밸런스는 이렇습니다. 물론 캐필러리 위에서 액체를 계속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플로우가 생기고 그러면 또 다른 힘이 추가되겠지만은 지금 아까처럼 튜브에 액체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밑에 그 뚜껑을 빼서 아주 느리게 조금 흘러내리면서 드랍이 형성되고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중력과 표면 장력 두 개의 힘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면서 시스템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지금 앞 페이지의 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드랍의 사이즈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드랍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대 볼륨이 형성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 세타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가정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타가 작아질수록 코사인 세타는 커지는 거죠. 예. 세타가 작아질수록 코사인 세타는 커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요 V가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그마, 파이, DC 다 고정된 값이고요. 그 다음에 로 G도 고정된 값입니다. 시스템에서 세타가 변하고 V가 드랍의 사이즈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가 점점 작아지면서 드랍이 점점 커지면서 세타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대가 될 때 떨어지는데 우리 그거를 세타가 가장 작을 때, 세타가 0도일 때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타가 0도에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수식상 실제 경험적으로도 아주 작은 값에서 떨어지긴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볼륨 떨어질 때 최대가 됐을 때 볼륨은 이 식으로부터 V는 좌변을 로 G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세타는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드랍의 모양이 구형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드랍의 사이즈는 6분의 파이 d 3승이 되겠죠. 예, 볼륨입니다. 다이아미터가 d인 9의 볼륨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얘하고 같다고 치면은 이 드랍의 다이아미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식이죠. 다른 가정이나 다른 이론을 쓴 건 없습니다. 단지 이 두 식을 연결시켜서 갖다고 놓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이걸로 사실은 모델링은 끝난 건데요. 단지 보기 좋게 D를 드랍의 다이아미터를 캐필러리 튜브의 다이아미터로 나눠주면 뭐 모양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서 모델링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드랍의 다이아미터는 시그마와 DC 밀도 그것만 알면은 드랍의 다이아미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났는데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우리 앞서 1장에서도 많이 경험했지만 무차원수라는 거를 도입합니다. 그거는 편하기 때문에 그래.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실제 엔지니어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유용한 컨셉인데요.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한번 그렇게 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드 넘버라는 무차원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그러면은 요 식, 드랍 다이아미터에 대한 식은 본드 넘버에 대한 함수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가정한 거는 캐필러리 포스와 중력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거는 가정은 아니죠. 그거는 물리적인 직관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그거예요.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랍이 커지면서 코사인 세타가 작아질 텐데 드랍 사이즈가 커지면서 세타가 작아질 텐데 그 최대 드랍 사이즈 떨어질 때 드랍은 세타가 제로일 때 형성된다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실제로는 약간 0이 아닌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재료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때 떨어진다고 최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사이즈, 그때 볼륨, 구형이라고 그 드랍의 형태는 구형이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드랍의 다이아미터는 본드 넘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드 넘버는 표면 장력과 캐필러리 튜브의 직경, 그 다음에 밀도를 알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결과고요. 이것도 사실은 충분한데 굳이 이거는 사실은 그냥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ND라고 하는 무차원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위식에 이 내용을 적용하면 ND는 그냥 1.82가 되는 거죠. 1.82. 네, 1.82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델링은 그런 결과가 줬어요. 자, 밑에 데이터가 웨버 넘버로 주어졌습니다. 웨버 넘버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를 본드 넘버라고 해서 플랫해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본드 넘버를 플랫하니까 그림을 보니까 요 ND라는 파라미터가 변수가 무차원수죠. 걔가 일정한 이 본드 넘버 또는 웨버 넘버에 관계없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요 ND가 1.82 값으로 일정하다. 다른 파라미터의 함수가 아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본드 넘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차이는 그 양상은 똑같은데 우리는 1.82를 예측했고요. 실제 실험 데이터는 1.6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거죠. 이만하면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해석해야 될 것들은 재료들을 지금 많이 바꿔봤는데도 다 ND는 1.6이 돼요. 실험적으로. 이 얘기는 우리 모델링이 실험을 아주 근접하게 잘 맞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델링인데 실험을 이 정도로는 잘 맞춥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3장에서 보게 될 모델링 이후 쭉쭉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모델링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D 값이 1.82를 예측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게 1.6과 거의 근접했다는 건 충분히 성공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ND는 다른 파라미터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ND는 유량이나 밀도, 액체의 종류, 캐필러리 사이즈 이런 것과 관계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맞추는 거예요. 실제 속성, 어떤 값 자체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관계도 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없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본드 넘버나 이 웨버 넘버가 커지면, 만약에 지금 본드 넘버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표면 장력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시그마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든지, 또는 캐필러리 튜브가 제일 커졌다. 그게 제일 흔하겠네요. 만약에 캐필러리 튜브의 직경이 커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캐필러리 튜브 직경이 커지면은 웨버 넘버도 커지고 본드 넘버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X축이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되면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캐필러리가 있으면은 물방울이 생긴다는 것, 드랍이 생긴다는 걸 알지만 튜브가 있으면, 관이 굵은 튜브가 있으면 드랍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질량이 워낙 커지니까 그냥 줄줄 흘러내릴 뿐이죠. 드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랍 사이즈를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드랍을 구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이게 커지면은 뭐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드랍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형성이 안 되겠죠. 아주 급격하게 좁은 영역에서 현저하게 떨어진 후에 더 이상은 드랍이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는 드랍이 형성돼서 중력과 밸런스를 이루면서 떨어지는, 그렇게 형성된 드랍의 사이즈를 모델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필러리 튜브가 커지거나 유량이 커져서 본드 넘버나 웨버 넘버가 커지면은 우리가 풀고자 했던 원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모델링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쪽은 우리 모델링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그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실제 상황은요, 1.82가 아니라 1.6이 예측됐잖아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예측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드랍이 떨어질 때 세타가 0도다 하고 가정을 했지만, 그것도 지금 한 가지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실제로 드랍이 떨어질 때는 여기 튜브에, 캐필러리에 조금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캐필러리를 벗어난 모든 액체가 칼같이 계면에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조금 남죠. 우리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큼 남겨놓고 떨어지기 때문에 드랍의 사이즈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치 1.82가 아니라 실제 실험에서는 1.6 정도 나오는 겁니다. 세타가 제로라고 가정한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는 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남은 찌꺼기 때문에 값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델링인데 아주 잘 맞았어요. 자, 모델링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피지컬한 상황이 있어요. 튜브에서, 캐필러리에서 드랍이 형성되면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기본적으로 캐필러리 포스와 서피스 텐션이죠. 표면 장력과 그다음에 중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힘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드랍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 드랍이 최대가 되기 전에 작을 때는 중력보다 캐필러리 포스가 커서, 서피스 텐션이 커서 붙잡아 놓는 거고요. 캐필러리 포스라고 안 할게요. 서피스 텐션이라고 할게요. 서피스 텐션이 커서 붙잡아 놓는 거고, 그게 이제 중력이 점점점 커지다가 서피스 텐션만큼 커지면 그때 딱 밸런스가 유지되고요. 그거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중력이 커지니까 밑으로 드랍이 똑 떨어지는 거죠. 결국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포스 밸런스,
작용하는 힘이 뭐냐? 그래서 그 힘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force balance라는 말을 계속 쓸 텐데요. 한 학기 내내 우리는 force balance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예제가 되는 거죠. surface tension과 중력의 force balance에 한 식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볼까요? 약간의 가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force balance로부터 그냥 간단한 수식 전개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force balance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컨셉 도입했죠. 드라비 스피어라는 거. 그 다음에는 뭐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모양새만 보기 좋게 치환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과가 1.82가 나온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억해 두세요. 여기 웨버 넘버나 본드 넘버가 커지면 이쪽 우측 지역의 영역은 우리 모델링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은 우리가 생각한 그 영역에 우리가 생각한 상상한 영역, 그러니까 폴스 밸런스가 성립한 그 영역에서 우리가 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그 유분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컨셉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인터페이셜 포스라는 개념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새롭고요, 좀 까다로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설명할 테니 집중을 해보세요. 두 계면이 만났을 때, 두 액체가 만났을 때 그 계면이 형성되겠죠. 계면이 있겠죠. 그 계면이 평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곡면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드랍이 있다 그러면은 구형의 계면을 형성하는 거겠죠. 오일이 물에 담겨 있고 우리 지난 시간들에 봤던 그런 방식으로 드랍을 형성한다.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은 계면은 구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꼭 구형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물질들 간의 특성이고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구형은 아니고요. 구형이 아닐 때 그럴 때 그 계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계면에 분명히 힘이 작용할 텐데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렇게 계면이 형성되면요, 인터페이셜 텐션이 작용합니다. 이거는 두 계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럼 먼저 계면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면이 평면이 아니면은 계면의 그 전후라 그럴까요? 앞뒤 계면의 서로 반대쪽 위치에서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압력 차이. 그래서 그 압력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유체역학에서 압력 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면이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압력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면 장력에 의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형성되면은 인터페이스를 가로질러서 프레셔 디퍼런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걔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걸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럼 먼저 계면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좌측 그림을 볼까요? 지금 어떤 그 계면의 일부가 있다고 쳐보자는 겁니다. 어떤 계면이 서피스가 형성이 될 텐데 걔를 DS1, DS2 거리로 형성되는 아주 작은 DS1, DS2는 아주 작은 미소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큼직한 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어떤 가상적인 유체 볼륨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게 할 때 모든 계면은 이렇게 곡면이 형성돼 있을 때 걔는 어떤 곡면이든지 사실은 두 개의 오소고날 커브에 의해서 어떤 점에서든지 두 개의 오소고날 커브에 의해서 그 곡면이 정의됩니다. 굴곡이 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아주 미세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유체 계면의 일부를 살펴본다면은 그 계면의 휘어진 정도는 두 개의
사실은 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쪽은 소위 이제 radius of curvature라는 거죠. 한쪽은 R1, 한쪽은 R2가 해당되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어떤 계면이 있으면은 만큼의 원주를 갖는 큰 원이 있고 그 반경에 의해서 이쪽 굴곡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3차원 공간이라고 치면은 사실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면을 이쪽에 수직한 면 쪽에서도 보는 거죠. 또 원에. 그러니까 그 곡선의 계면의 뭐라 그럴까요? 그 면이 원주의 일부가 되는 큰 반경의 일부다 하는 거죠. 만약에 플랫한 서피스라 그러면은 radius of curvature가 그 원의 반경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가 있다. 구의 계면은 당연히 radius of curvature는 구의 반경이 되겠죠. 일종의 그런 식입니다. 자, 핵심은 어떤 서피스든지 두 개의 직교하는 커브가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그 면의 커버처의 정도를 결정해. 면이 굴곡된 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치면요. 지금 스피어 같으면은 그 두 개의 반경은 구의 반경과 똑같겠죠. 어느 쪽으로 보나 구는 반경이 R이 되겠습니다. 실린더라 그러면은 실린더에 여기도 실린더 이제 벽면에도 커버처가 있죠. 커버처가 있으면은 요 원주 방향의 커버처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그냥 면입니다. 그러니까 실린더의 경우는 가령 R1은 실린더의 반경이고요. R2는 일종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실린더 표면의 커버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가서요. 지금 DS1, DS2로 이루어진 이렇게 굴곡된 면이 있어요. 그림에서 굴곡되어 있는 걸 보이겠죠? 그렇다면은 그 계면에서 지금 면이 4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요 4개의 면에서 인터페이셜 포스가 작용합니다. 굴곡되어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포스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인터페이셜 텐션은 역시 단위 길이당의 포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위 길이는 DS1, DS2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책에서는 두 방향만 그림을 보였지만 사실은 나머지 방향도 똑같이 힘이 작용할 겁니다. 4개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룰 거예요. 밸런스를 이루겠죠. 그래서 포스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인터페이셜 포스는 서피스 텐션 곱하기 단위 길이 이런 거죠. 방향은 이 면의 요 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표면의 요 점에서 요 라인에서의 표면의 굴곡 방향입니다. 탄젠셜 방향이라고 서피스의 탄젠셜 방향이라는데요. 라인에는 수직하고 요 굽은 요 면에는 그 휜 방향으로 탄젠셜 방향으로 네, 나중에 강의 시간에 실제로 굴곡된 아마 종이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힘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까맣게 칠해진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일종의 넓은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용하는 힘은 지금 4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요 면에 우리가 지금 검게 칠해진 면에 사실은 힘이 저쪽 방향과 이쪽 방향, 양쪽 방향으로 다 작용하겠죠. 힘은 다 작용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림 2차원 그림에서 평면의 좌우 방향으로 작용하는 굴곡이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탄젠셜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힘이 작용할 거고 그거를 df1, df2라고 정의합니다. 자, 지금 한번 구조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인데요. 저기 사이가 dθ1이라면은 요각이 2분의 1 dθ1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요 굴곡에 그대로 탄젠셜한 힘이 작용하는 거죠.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자, 힘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걔의 중력 방향 성분을, 수직 방향 성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힘이 폴스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걔는 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성분의 합이겠죠. 벡터 합이겠죠. 예, 그럴 때 요 수직 방향 성분의 힘은 요 df2에 예, df2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ds2죠. 예, 요게 되겠습니다. 시그마. 예, 그거에 사인 사이까지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2분의 d 세타입니다. 요거는 지금 예, 태블릿에서 그림을 정교하게 좀 그리기 어렵고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주 큼직하게 다시 잘 보이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도와줄게요. 일단 개념만 여기서는 잡아봅시다. 작용하는 힘은 요 서피스에 탄젠셜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거의 중력 방향은 우리가 포스를 이쪽으로 작용한다 그럴 때 이쪽 방향 성분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2힘 곱하기 사인 요 사이각이 되겠죠. 요 사이각이 간단하게 그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사이각이 2분의 d 세타1이 됩니다. 예, 그리고 중력 방향의 힘은 여기 df2도 이만큼 힘이 작용할 거고요. 이쪽 df1도 이만큼 작용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원주가 있을 때 그 ds 원주의 길이는 r 세타입니다. r 세타. 사이각이 d 세타일 때 원주 반경 곱하기 d 세타 하면은 그게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에 대한 식입니다. 그다음에 d 세타1이 작을 때 sin x는 그냥 x죠. 자, x가 작을 때 예, sin x는 x에 수렴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호의 길이가 반경 곱하기 사이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고등학교 때 충분히 학습이 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df2는 r1분의 시그마 곱하기 ds1, ds2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네, 똑같은 논리로 df1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평면의 그림 화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걔는 같은 논리로 여기 레디어스 커버처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서피스 텐션, 결국 네 방향으로 다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서피스 텐션은 지금 아랫방향으로 작용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떤 그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 단면적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위로 밀고요. 위에서는 아래로 밀어요. 압력은 안쪽에 있는 거를 PI라 그러고요. 바깥쪽에 있는 걸 P0라고 아웃이라고 해 봅시다. 그리고 서피스 텐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지금 인터페이셜 텐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포스 밸런스를 생각하면은
위에서 미는 거하고 아래에서 미는 거하고 작용하는 힘이 결국 같아야 되니까 P0는 위에서 아래로 미는 힘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은 PI인데 걔는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터페이셜 텐션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P0랑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프레셔에다가 단면적 곱한 게 폴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레셔와 안쪽 경계면의 안쪽에서 또 바깥쪽에서 미는 프레셔하고 인터페이셜 폴스하고 밸런스를 이룬다는 폴스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게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걸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계면이 있을 때 안하고 바깥쪽에 압력 차이를 계산해 주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R1, R2는 그 계면을 형성하는 정의하는 레디어스 오브 커버처가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셜 텐션이 있고 델타 P가 쉽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스페리컬 가스 버블이 있다 그러면요. R1, R2는 R과 같은 거죠. 그러면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액체의 서피스 텐션은 많이 바뀌지 않죠. SI 유니트로 단위가 뉴턴 퍼 미터라는 것도 중요한 기억해둘만 하고요. 얼추 0.05 정도가 됩니다. 물이 0.07 정도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액체는 0.07보다 조금 작은 0.05, 0.03 뭐 이런 정도의 값을 갖는 값입니다. 서피스 텐션은 많이 변하는 값은 아니에요. 얼추 0.05라고 쳐보자 이거예요. 뭐 0.07이라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직경이 1mm 정도 되는 버블이다 그러면은 1mm 직경이 레디어스가 1mm라 그러면은 SI 유니트로 1mm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텐션이 여기 주어지니까 이 정도의 프레셔가 걸립니다. 직경이 1mm 정도, 1mm. 아마 빗방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빗방울 정도라면은 빗방울의 안과 밖에는 이 정도 압력 차이가 걸립니다. SI 유니트로 1기압이 죄송합니다. 1기압이 10의 5승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1000분의 1 정도, 1기압보다 1000분의 1 정도 압력이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버블이 1 마이크로미터 크기다. 그러면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정도의 압력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의 내부에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는 거예요. 1기압이 지금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잖아요. 1기압이 어느 정도 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위 면적의 1제곱미터 안에 10의 5승 뉴턴이 걸리는 거고요. 10의 5승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mg잖아요. 힘이 mg니까 F는 mg니까 만약에 그래비티가 SI 유니트로 G가 9.8이잖아요. 그냥 10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게 10이고 이게 10의 5승이 되려면은 M이 질량이 10의 한 4승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톤 정도의 무게가 1m 안에 1m 위에 10톤의 무게가 얹어 있는 게 1기압이에요.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압력을 사실은 어깨에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적응이 됐으니까 버티는 거지 굉장한 압력인 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버블이 직경이 1 마이크론이라면은 그 버블의 내부에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이 걸리는 겁니다. 단지 구조적으로 계면이 형성된 굴곡된 계면이 형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큰 압력이 걸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알면은 그 직경이 가는 캐필러리를 우리가 심었을 때, 액체 심었을 때 물이 캐필러리 폴스에서 빨려가잖아요. 그게 얼만큼 빨려갈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산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연습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에 의한 폴스 밸런스 예제를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튜브에 액체가 차 있고 걔를 회전시킨다면은 계면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같이 형성될 겁니다. Z 방향의 pressure difference는 dPg라고 했어요. Z 방향의 pressure difference는 기본적으로 ρgH죠. ρgH니까 여기서 dP는 요 H의 증분에 비례하는 거죠. 예, 델타 P가 P2-P 아닌 ρgH라는 것부터 요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느냐는 것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될 겁니다. 사실은 힘은 Z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쪽을 Z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쪽을 Z 방향이라 그러면은 힘은 이것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R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원심력이 R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겠죠. R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쪽의 프레셔 곱하기 그쪽 방향의 단면적입니다. 그 단면적도요. 지금 프레셔가 이쪽으로 밀릴 때 dr, d세타, dz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 엘리먼트의 그 프레셔 방향, 노멀 방향이죠. 월의 노멀 방향, 튜브의 노멀 방향으로 r d세타 호의 길이 곱하기 z 방향의 길이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걔가 얼추 그 MA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가속도는 R오메가 제곱으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얼추 적용하면 이건 얼추 적용하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등호식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R 방향의 프레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토탈 미분 dP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적분해 주면은 R의 함수와 Z의 함수 그리고 사실은 적분상수가 나오겠죠. 적분상수가 나올 겁니다. R과 Z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이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프레셔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도 그림이 좀 까다로우니까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핵심은 Z 방향에는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R 포지션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원심력이 사실 rigid body motion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 R 제곱에 비례하고요. 사실은 이게 rigid body가 아니면은 R 제곱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함수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런 구조로 이런 식으로 P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P0를 0으로 처리한 경우라면은 그거는 R equal 0, G equal 0일 때 프레셔가 0니까 R equal 0, G equal 0 그게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기를 만나는 요 액체 계면에서 프레셔가 1기압이겠죠. 프레셔가 1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유척학에서는 절대압력 1기압은 상대압력 0기압입니다. 그래서 0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뭐 1이라고 달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0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유체역학에서는 프레셔 자체보다도 델타 P가 중요합니다. 기체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가령 항공 우주 문제를 다룬다, 비행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기체의 절대값도 압력의 절대값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주로 액체를 다루기 때문에 액체를 다루는 경우에는 대체로 델타 P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 압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한 편이에요. 사실은 책에 가령 이 박스 안에 있는 걸로 프레셔를 잡았다면은 이 시스템의
이 좌표의 원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셔가 제로가 되는 것은 계면이고요. 그 중에 G와 R이 모두 제로가 되는 곳에 요 점을 원점으로 잡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유도한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G가 제로라면은 G가 제로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계면이죠. 요 G가 제로, 요 서피스에서는 R이 프레셔가 제로가 되는 거죠. 프레셔가 제로가 되는 거죠. G가 제로가 아니라 다시 이 식에서 프레셔가 제로가 되는 계면에서는 액체가 기체를 맞닿을 때 기본적으로 압력이 대기압이 되니까요. 그리고 대기압은 프레셔 제로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계면에 자 잠깐만요. 여기서 마지막 장인데 이게 제로가 되면은 G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에서 R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액체가 리지드 바디라고 가정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서피스 텐션이 있으면은 이거보다 복잡해지고 책에 그 예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탱크 안에 물이 차 있는데 처음에는 물이 수평으로 차 있었겠죠. 거기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속도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F는 ma니까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뒤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겠죠. 뒤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잖아요. 우리가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은 뒤로 몸이 제껴지는 거랑 똑같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X 방향의 폴스 밸런스를 이 액체상에서 아주 미소한 엘리먼트를 잡아서 지금 그거를 확대한 게 일종의 이 실린더입니다. 이 미소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수업 중에 좀 더 보강해서 설명할게요. 그럴 때 폴스 밸런스 힘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데 그 단위 면적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X 위치에서의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요. X 플러스 델타 X 위치에서는 반대로 왼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게 MA죠, MA. 그렇게 하면 X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dA, dx를 아래쪽으로 나눠준 겁니다. 양쪽에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dA, dx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적분해주면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적분 상수는 y 함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은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했지만 이쪽 아랫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하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위로 가는 좌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좌표를 위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적분해주면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적분하고 x에 대한 함수가 적분 상수로 나타나는 거죠. 이 얘기는 프레셔가 여기가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부분의 함수 관계가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정할 수 있겠죠. 위치에 따라서 프레셔가 한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은. 근데 요 계면에서 프레셔가 제로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요 계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요 y의 위치가 되겠죠. 거기에 계면의 프레셔가 P0라고 할 때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2장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본격적으로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